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원래 쓰던 궁궐이 있었지만 평범한 기숙사 201호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집무실과 관절을 버려두고 남의 돈을 쳐들여 자신만의 궁궐을 세웠습니다. 남은 재산은 겨우 $100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고 3주 전 파면당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는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사실 국민의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형편없는 지도자를 뽑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권자인 우리 국민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요즘 국민적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정치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최고의 평론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의도의 국회의원 절반은 박진영을 싫어한다. 아 그래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중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최고의 평론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쓴소리도 하고. 네,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늘 제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아니 누굴 조롱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좀 지적도 하고 네네. 쓴소리도 하고. 오늘 한국일보 기사인가 그 민주당 캠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용인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째 원칙은 유능이다. 네네네. 그리고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캠프가 잘못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박수치고 뭐 팬클럽 회원처럼 네네. 이런 망한다. 아닙니까? 근데요. 네. 제가 인생을 저도 이제 거의 60 다 돼 가잖아요. 네네. 살아보니까 쓴소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요. 남을 물론. 기분 나쁘게 하고 네, 끝날 네, 수도 네.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적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지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외곽에서 막 때리더리 해버리니까 관계가 이런 파산되고 타인이 저의 쓴소리에 기분이 나빠서 원래 변할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도 안 변하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소인배들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인사 스타일이라는 건 네.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표는 뭐 대선 주자급이니까 까미다는 게 제가 이 그러니까. 대표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네. 이른바 친명이 아니에요. 이 대표한테 방송에 대해서 쓴소리 나가서 자주 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 측근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이 대표님이 이 두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똑똑한 애들이니까 꼭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조금 서쪽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서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은 제가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왜 그러세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과도한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오늘 자 형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뭐 속에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네네. 오늘 완전히 저 박진영 아닌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얘기하는 제가, 것처럼 네. 남을 비판하는 게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해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네네네.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자. 특히 네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내란을 극복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네. 와 오늘 뭐 방송 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지금 뭐 검찰 마지막까지 발악에 가까운 일을 하고 발악이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와 우리는 잘났어 하면 네. 저는 금방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픽스 제작진에게 네네. 쇼츠 영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이 요즘 너무 잘하셔요. 정말 중진으로서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 사단의 좌장으로서 유연하고 개혁적인 네. 목소리 낼 땐 내고 네. 때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포용할 때는 포용하면서 해서 바운더리를 넓게 잘 가지고 가신다. 한국의 의미 있는 이제는 원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쇼츠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호 의원이 뭐 전화했나 보군요. 아니 뭐라 그랬거나. 아니 그리고 제가 쓴소리 많이 했는데도 네네. 저한테 야 내가 대인배잖아. 나 너 좋아해.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치면서 네네네. 그런 게 좋죠. 네네. 그래야 발전합니다. 네네네. 저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끼리끼리 동종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 586만 네네네. 잔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자리 갈라 먹으면 반드시 정권을 다시 넘겨준다. 아 저기 생물학적으로도 동종 교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퇴보하죠. 퇴보하죠. 그러니까, 동종 교배하면 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퇴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쓴소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건 김건희입니다. 네, 와, 네. 이 사람 심상치 않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에서 뭐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이건 뭡니까? 그 천공, 건진, 네. 명태균 이 이른바 이제 3인방 아닙니까? 네. 레벨이 다릅니다. 건진은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깨 툭툭 치잖아요. 네. 어깨 툭툭 치면서 팔 올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관계예요. 네. 도력의 레벨이 다른 거고요. 건진을 만나본 사람들은 건진이 눈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아세요? 광채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광채가 납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어. 진짜 HID로 파견돼가지고 일을 하신 분, 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그 도살, 짐승 도살 많이 하신 분들 네네. 만나보면 눈에 광채가 납니다. 어. 사람의 기운이 다릅니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레벨이 다르다는 게 대기업들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 건진한테는 말 못하고 대기업들에게 건진주의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건진이 문제인데 대기업이 무슨 문제입니까? 네네. 그 정도로 센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사 이동통신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른바 공중파 탐사 취재팀들의 추적 취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이 넘는 사람. 그러면 그 보통이 넘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를테면 2018년에 이미 공천 개입하고 또 1억 받았다 그러던데. 그게 저희 고향이더라고요. 영천. 네네. 아니 그러니까 2018년이면 국힘이 야당 시절인데도 네네. 물론 경북이란 건 안정권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영천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죠, 이 사람이. 네네네. 그러면 상당히 의심할 만한 거고 또 이리저리 손길을 뻗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네. 아마도 이분은 뭐 제가 봤을 때 명태균처럼 여론조사 뭐 또 자잘한 지역의 공천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특히 이분을 압수수색했는데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네네. 한국은행 신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닐도 안 뜯은. 근데 이 돈이 어떤 은행 기관 쪽으로 보낸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은 활동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다이아가 최하 6천만 원이라며요. 그 제품이 네네. 목걸이가 네네. 어마어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잃어버렸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글쎄요, 뭐 알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진술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네. 그건 김건희에게 이미 전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 뭐 의심을 그렇게 이제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잃어버렸는데 이제 누구 이게 목걸이 나서 그 차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쉽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떨려서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6천만 해가 60만 원만 돼도 네. 꼭꼭 사가지고 고무줄로 그렇죠, 똑똑 그렇죠. 묶어가지고 그렇죠. 지갑에 묶어놓거나 네. 몸에 묶어놓습니다. 네. 집을 비울 때는 어디다 숨겨놓고 이불 그렇죠. 밑에라도 네, 숨겨놓고 네, 네, 이래야 네. 안심인데 김건희가 받았다. 또 김건희는 지난번 핸드백 때도 네, 그런데 네, 네. 면풍백 사건에서도 뭘 받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 사람. 많이 받아본 모양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뭐 수사를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돈이 이 목걸이가 통일교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네. 통일교도 뭔가 정권에게 얻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의도에도 빌딩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여의도에 빌딩도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서울 외곽 지역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에도 많이 갖고 있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들 뭐 저는 뭐 이 종교에 대해서 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는 뭐
통일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정통이 아닌 종교들이 양가평이라든가 이런 데 땅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양평이나 가평 이쪽에. 예, 이른바 또 자기들 궁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허경영도 그렇고 통일교도 네네네. 그쪽에 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쪽들은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 산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이래가지고 네. 관에 규제가 있으니까 그 네. 규제를 풀면서 네.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10만 원짜리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자, 중요한 전화라서 네네. 의원님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요.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이고 방송 중에 전화 통화도 한번 해주시고. 이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생방송 중에는. 재밌습니다. 누굴까요? 뭐 의원님. 네. 오래 같이 했던 형님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가 오늘 뉴스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시정연설에 나왔어요. 네. 대통령도 아닌 자가. 네. 그래서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최규하 이래 처음이다. 근데 최규하 때는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네네네. 박정희 이 암살 저격 사건이 있었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 네, 오래 했죠. 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덕수가 시정 연설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 대통령이야. 아,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난가병, 대통령은 난가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한번 최선을 다해볼 거야. 오늘 제대로 메시지 한번 던질 거야라고 마음먹었다고 보는데요. 평소에 한덕수답지 않게 야당을 때리는 메시지가 저는 포함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후보가 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른바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쫙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넣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전에 이제 연설을 하고 또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네네. 그리고 저 항의도 많이 받고요. 네네네. 내란 중요인 뭐 종사자가 뭐냐 뭐 이러기도 하고 국힘에서는 또 기립박수도 치고 뭐 그렇게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권영세하고 짜고 친 겁니다. 네네. 짜고 치는 흐름인 건데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던데 권성동, 권영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뜬금없이 이재명 민주당을 친중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친중. 네. 친중 프레임을 만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이제 농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중국이 뭐 이야기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쉐 하는 거지 뭐 네. 이런 반응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한덕수 친미.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가 친미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에게 국익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네. 한덕수 친미, 이재명 친중 요렇게 해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박 선생님 우리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방식이 무슨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라고 겨우 인적 자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랑 잘 지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른바 뭐 우리가 반도체든 뭐든. 네. 반도 국가 아닙니까? 네네. 이른바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륙국가 우이론 또는 해양국가 우이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점이지대 활용론, 옮겨가는 지대 활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고대 무역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중해 시대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스탄불도 그랬고요, 그리스도 그랬고요, 그 유명한 뭐 카르타고도 그랬고 이제 중개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온 게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이제 핑퐁 회귀하면 국교 정상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줍니다. 사실은 뭐 그게 미국이 시켜준 거예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 중간 점이지대에 있는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린 거죠. 중개무역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2025년에 뭐 남북이 전쟁하고 있는 한국 전쟁 때문에 모르지만 친중 친미라는 구도 자체가 너무 낡은 거 아닌가요? 낡은 거죠.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누구와도 갈등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 상황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죠. 그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중국에 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다가 사드 이후에 쑥 없어졌다거나 네네네. 중국 사람들 그러면서 보복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한 15억 됩니까 인구가?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중국, 인도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네. 여기하고는 잘 지내야죠. 아니 그리고 구매력이 커졌잖아요. 중국 네네네. 인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뭐 예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제조업이 한국을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섬세함이라든가 기술력은 아직 못 따라잡았다네요. 그렇죠. 고급화 안 됐잖아요. 네. 대중적인 거는 중국 제품 씁니다. 근데 중국의 귀족들, 고소득층들은 한국 제품 씁니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화웨이 핸드폰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갤럭시 아니면은 애플 쓰죠. 아이폰 쓰죠. 네, 그렇죠. 자기 나라 거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은 열려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뭐 친중이니 친미니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오로지 자기들의 혐오를 통한 지지층 끌어모으기라는 네네. 전략에만 충실하고 있는 거죠. 국가 운영할 자격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기본적인 애국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그러면 안 되죠. 같은데요. 네네네. 한덕수 출마하나요? 안 하나요? 이 사람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1000% 출마하려고 하는데 1000%? 네. 못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본인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데 하늘을 찌르죠. 네. 네, 못할 가능성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가 압도적 1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쪽 계열에서. 네네. 최소한 2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과거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이른바 제3의 후보죠. 잘 나갈 때 안철수. 제3의 후보죠. 네. 지지율 한 30%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나갈 때 안철수.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안철수가 그렇죠. 다른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지지율이.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철수, 반기문, 정몽준은 중도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윤 내에서 뜬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란 공조 혐의도 있고요. 속되게 표현하면은 친윤석열 똥 묻은 후보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치가 분명한 겁니다. 네. 확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이 거대 정당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15%, 20% 지지율을 가져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한테 많은 지지율이 못 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덕수가 나오고 싶어 하나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신용환 교수가 하던데요.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됩니다. 네. 근데 이 후보는 당헌 당규에서 정권을 가집니다.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는 5월 4일 날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네. 5월 3일 날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나 홍준표가 됐다. 또는 한동훈이 됐다. 한 이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나 단일화 별 관심 없는데 시간 떼어버리는 겁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때문에 사퇴를 못해서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가 나오는 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랑 김문수 등은 약간 태도를 바꿔서 네네. 뭐 한덕수랑 단일화 해볼 수 있다라고 네. 말하지만 네. 실전에 가면 전혀 별개일 수 있다. 당연하죠. 내가 후보가 되면은 네. 그냥 이틀만 잠수 타면은 저 사람 출마도 못 하는데 바로 공격해 버리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후보 되면 갑자기 배탈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아유 배탈 나죠. 배탈 나서 화장실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이런 게. 네. 그 사람은 총리로서 선거 중립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엉뚱한 얘기 하면서 그러면 무소속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건 어때요? 네.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오면요. 네. 하루에 1억씩 깨집니다. 돈이. 네. 이 사람 돈이 많은데 안 쓴다는 거죠? 자기 돈 써가면서 선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후원회 만들고 하는데 네. 그 무소속 개인으로 나오면 실무 역량이 떨어져서 후원회 만들고 뭐 등록하는 데만 해도 벌벌벌 살 겁니다. 네. 네. 아니 후원금이 들어오면 영수증 발급도 해야 되고 네네네. 실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할 거다. 아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네. 이른바 잡일 같지만요. 알고 보면 선거가 행정사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행정사무라는 건 기존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당들만이 해낼 수 쉽게 있는 할 수 있는 일이다. 거죠. 그러고 하는 전문직들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네. 당직자들. 네네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군요. 네네네. 사실상 네. 대선 같은 걸 무소속으로 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을 통째로 가져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듯이. 현대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랬는데도 잘 안 됐잖아요, 사실은. 정치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정치가 비효율적이고 저렇게 무능해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그다음에 실무적 이해를 만들어 가는데 5년,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 이야기하는 정치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끌고 대선을 치렀는데 현대그룹이 네. 삼성과 더불어 뭐 초인류 기업이다, 뭐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정치판에 들어오면 네. 아마추어일 뿐이다. 저기 네. 철학적 기조가 다릅니다. 아. 경제는 효율성, 돈 네. 벌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정치는 민주성, 정당성입니다. 아.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정치 실무도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그 국민의힘하고 빨리 다니자 하자고 계속 볶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5월 4일 선, 네? 뭐 네. 뭐 홍준표가 만약 된다면 하루 이틀 배탈 핑계 되더라도 숙제는 남겠네요. 네네네. 무소속으로 막 나올 버티기. 것인지 네. 말 것인지 문제인데 어쨌든 한덕수는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것. 그 네. 여론조사 경선이겠죠. 네네. 그걸 이제 목표로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이제 침대 축구를 할 겁니다. 아. 제풀에 지치도록. 이게 명태균이 오세훈하고 안철수 단일화할 때 조언했던 방법이잖아요. 네네. 거대 정당 후보는 시간 끌면 이긴다. 아. 그래서 룰 미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 당 지지율들, 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결합하도록 시간을 벌자. 명태균 씨는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네요. 명태균 씨 제법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좀 하는데 있는 거네요. 아니 물론 이제 불법을 많이 저지르거나 이런 그렇죠, 문제 그렇죠.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이 좀 있네요. 지금 그거 보면. 네. 이제 뭐 저도 털어놓자면 네. 20년 전에 제가 하던 겁니다. 아. 근데 그게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어. 그래 지역에다가 여론조사 전화 돌립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 다 있잖아요. 어. 데이터 다 이 사람 동그라미 꼽혀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동그라미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세무는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도 했냐면요. 과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사원을 동네에서 모집을 합니다. 한 20명 정도 모집하잖아요. 이 조사원들을 한번 쓰고 난 뒤에 또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조사원만 하면 동네에서 한 100명을 모집해버려. 100명의 조직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꼽혀 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100명의 조직원 보고 찾아가서 만나러 가면 지역에서는 다 찾아냅니다. 지역이 작으니까. 다 찾아냅니다. 이런 거 우리 다 했고요. 뭐 네네. 다만 이게 지금 나중에는 공소시효 다 끝난 것만 말씀하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때는 그 법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그런 법이 처벌 만들어져서 없죠. 네. 명태균이 하는 건 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네, 네.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하지 않은 구시대 정치 발상에서 멈춰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어떤 분이 명태균 터졌을 때 저보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 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박진영, 너는 왜 명태균처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못 만들었어? 이렇게 비판하는데 불법이니까 안 했던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잖아요. 네네. 이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고 목표는 여론조사 올리기입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한 20%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이때 사표 내고 출마한다 이야기할 겁니다. 살구빛 조선일보라 불리는 문화일보하고 네. 언제든 그 결과를 믿고 걸을 수 있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한덕수로 붙였는데요. 네. 한덕수가 30%가 나왔습니다. 그 양자구도잖아요. 네? 양자구도. 아니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20%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거는 조작이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조작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걸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자꾸 보도가 된다는 건 일부 그룹이 한덕수의 출마를 원한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한 밴드웨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윤석열도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거든요. 사실 윤석열과 명태균이 특정 언론사 몇 개를 찍어가지고 여론조사를 계속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수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하여튼 저쪽 그룹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친윤들이죠. 친윤 친윤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친윤 잔당들. 뭐 쌍원총 대표적으로. 네네. 왜냐면요 한덕수는 떨어지면 집에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시 당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하고 총선 때까지 편하게 가자. 야당 하더라도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낙선하더라도 홍준표 사례처럼 당권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그러기 어려운 사람의 카드로서 한덕수를 고른 거다. 뭐 나이가 79세 아닙니까?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가가지고 네. 미국계 자문회사에 고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돈 엄청 벌지 않을까요? 네네. 뭐 저는 한덕수는 그럴 사람이라고. 자기는 대선 주자급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국가의 원로다 하면서 이제 대형 로펌하고 이제 그 계약 맺어가지고 미국 쪽하고 또 계약 맺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여생을 돈 펑펑 쓰면서 보내겠죠. 회사를 한두 군데랑 하지 않고 여러 개랑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 사람은.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아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던 법조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가끔 공개도 하고 좀 비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직자가 자기 전직 공직과 공직자죠. 그러니까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가서 뭐 네. 로펌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 개인만을 위한 돈벌이를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자 구조적으로 윤리로서. 한국의 이 개혁 세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네. 로비스트법이에요. 네. 진짜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지 특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거액 거래가 없어집니다. 이 로비스트법이 저는 뭐에 해당된다고 보냐면요. 금주법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네. 1920년도 30년도에 말도 안 되는 금주법을 만들잖아요. 미국에서 네. 금주법을 만드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먹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마피아가 생긴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로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로비스트법이 없는 거야. 김영란법, 저는 김영란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형 로펌을 통한 변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의 커넥션,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큰 돈만 햄는 거야. 그리고 민초들은 아픔을 가지고 어디 가서 민원 한 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득권 구조고 엄청난 저는 법조, 그다음에 고위관료, 대기업의 특권 구조라고 봅니다. 이거 깨려면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돼요. 카르텔. 예, 카르텔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로비스트법이 만들어지면 그 로비스트를 일반 민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비싸지 않을까요? 싸게 해야죠. 변호사 수임료 옛날보다 싸졌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네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로비스트 등록제 해가지고 행정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옛날 대서방. 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그거 로비스트예요. 네. 로비스트의 초기 단계입니다. 일반인들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냐? 구급 공무원도 한 5년 이상 하고 나오면은 로비스트 신청하면 등록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급 공무원이 행정 서사 대충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한 번 해주는데 10,000원 받고 20,000원 받고 이러면 이게 로비스트인 겁니다. 법무사도 네, 그런 그렇죠. 법무사도 그런 대행들을 하는 겁니다. 해당될 근데 이거를 있고, 네. 기존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국회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또 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거 안 합니까? 지금 로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뭘로? 불법으로 하잖아요. 걸리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변호사 특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덕수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다 아니면 그래도 뭐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수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수사받아야죠. 수사 받아야 되죠. 네. 또 한덕수가 계속 출마설을 풍기는 건 자기 스스로 몸값을 좀 올려서 수사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 후원의 문제도 작동합니다. 네. 경기고 사람들이 모인다잖아요. 네네. 한덕수가 경기고 나왔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한국에 이른바 그 뺑뺑이 전이죠. 뭐라고 하죠? 그때? 네. 아니 비평준화죠. 비평준화 됐을 때의 네. 명문고들, 뭐 경기고, 경북고, 광주일고, 경남고 네. 이런 사람들이 역시 지역 분위기로 세는 게 다르시는군요. 후원- 경기고 다음에 경북고 이렇게 가시는 거군요. 잘 모르시는데요. 네, 아니 후원금 알겠어요. 1등은 경북고입니다. 네네. 후원금은 경북고가 과거에 제일 잘 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광주일고도 압도적 그렇고 네. 경기고는 성적은 좋았는데 네. 이렇게 잘 뭉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데서 후원금 엄청나게 걷어줬거든요. 이 사람은 비평준화 시대니까 네. 아마 연세에 있는 경기고 출신들에게 후원금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행동들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덕수와 같이 고관 대작 한 분한테 평가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시절에 어. 같이 근무하신 분인데 한덕수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잘하는 걸. 네. 어. 근데 못하지는 않더라. 어. 참 애매하죠, 그죠? 네네. 안 하거나 네.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 음. 통상본부장,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요. 뭐 쇠고기 협상도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던 거 FTA 협상도 유명한 있었고 게 마늘 협상이죠. 마늘 협상도 있었고 뭐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고 네. 수많은 협상들을 했는데 잘하는 건 없더라. 어. 그러나 사고는 안 치더라. 네. 즉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상이었어요. 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미국으로부터 욕먹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악착같이 챙겼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더라. 결국은 통치권자의 의지를 존중해서 따라줬을 뿐이지 의견이 없더라. 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재명식 용인이라면 사람 쓰기라면 절대로 절대 안 쓰죠. 안 쓸 사람이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현종 네.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쓰고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죠? 쓰고 있는데 정반대의 유형이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죠. 참 죄송합니다, 김현종 형님. 네. 네네. 주위에 평판을 들어보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 김현종 본부장에 무슨 대해서. 얘기입니까? 네. 미국에서도 안 좋아해. 성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호불호가 분명하다. 네, 호불호가 분명한데, 네. 근데 한국의 국익을 꼭 지켜내는 사람이야, 이분은. 그럼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있고 관료로서 전문가로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은 국익을 지켜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내가 이른바 어떤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협상에서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김현종 본부장 같은 분이 통상 전문가죠. 이 사람은 성과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회의를 뭐 15시간을 하는 한이 그렇죠, 있더라도 그렇죠. 양보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잠깐 쉴 때 가서 또 설득도 하고 네. 뭐 어쩌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게 다 자기 머리 쓰는 거고 체력 쓰는 거고 하는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공직자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러겠다라는 네. 태도라면 네. 그 박수 쳐야죠. 저는 제가 이제 의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학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저기 챗GPT나 이런 거 다 되니까 네. 제가 하면 한덕수보다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게 진짜 볼펜하면 집어 던져야 되는데 네. 고시 출신 외교관들요. 그 외교나 통상 엉터리입니다. 네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친미파고 그다음에 친 또는 이 국제기구파예요. 국적이 없어요. 이상한 국제법 이론 이런 것부터 앞세워 가지고 네네. 국익보다는 관례, 아그레망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예의 범절, 국제 신사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심각해서 저는 직업 외교관 제도 대한민국 진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직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까는 게 맞아요. 정치인들 까는 게 맞아요. 외국 대사도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해야 되는 게 맞다. 맞는 게 외교야말로 정치의 가장 첨예한 부위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익 외교, 실리 외교하는 정치인들이 맡아서 성과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 걸고 책임을 당연하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맞아요. 아니 어느 나라 대사라면 주일 네네. 대사다 하면 그 대사관에 가보면 네네. 외교부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부터 뭐 경찰 무관도 와 있고 뭐 별의별 맞습니다.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 파견 나와 있는 거고 대사는 작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의장. 그러면요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타부처 보통 이제 영사 참사들이 뭐 한 3, 4급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대사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네. 따로 놀아요. 근데 정치인 대사가 나가면 완전 다릅니다. 벌벌벌 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치인 대사는 부처를 넘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나중에 인사 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행사해 주니까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직속 상관이 국회 가서 야단 맞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말을 듣겠네요. 네. 그래 지금 한덕수라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게 일단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낮은 자세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네. 외교의 기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는 일단요 상대를 의심하고 상대를 가상의 적으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국제 전략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소련 무너지니까 중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만들고 이게 왜냐하면 가상의 적이 있어야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죄수의 딜레마, 뭐 치킨 게임, 네네. 또 뭐 두레벨 게임 이런 이제 게임 이론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미소 냉전 시기에 핵무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이 이겁니다. 양쪽이 따로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은 서로 빨리 분다는 거야. 네. 왜 정보가 없어서. 네. 이게 무슨 뜻인가면은 상대를 못 믿으니까. 상대를 못 믿으니까. 네. 미국은 소련이 핵폭탄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네. 소련도 미국이 핵폭탄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야. 열심히 간첩도 모르지만 모르는 것을 가정해서 계속 더 만드는 거야. 네. 계속 더 만드는 겁니다.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맞부딪혔을 때 누가 도망가느냐는 거잖아요. 누가 도망가느냐는 문제는 내가 안 도망가고 죽을 거야라는 것을 상대방이 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외교 협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우리는 미국과 이른바 파탄이 나더라도
우리 이익을 지킬 거야.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벌이고 있는데 중국의 태도가 뻔뻔해요. 맞짱 뜨고 맞짱 떠요. 뭐 우리가 질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꼬리를 조금씩 내리기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른바 이걸 이제 투레벨 게임이라고 네. 하는 양면 게임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국가깔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정치가 작동돼요. 근데 민주국가가 불리해. 네. 왜냐하면은 민주국가는 국내 정치의 위험 요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야. 국내 물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하지 말고 중국과 자유무역 풀어라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국내의 인민들을 억압해서 통제하잖아요. 유리해요.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박정희도 옛날에 한일협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국내의 학생들 데모하라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데모하는 것이 일본과 협상하는데 유리한 하나의 지렛대가 된다는 생각을 소위 했어요. 이명박 등이 대학생일 때 했던 그렇죠. 63 그래서 나중에 사태. 그 당시 63세대들 나중에 거의 다 풀어줍니다. 네. 박정희가. 네. 똑똑했네요. 그런 똑똑했죠. 면에서. 예. 네. 근데 한덕수는 그만큼도 안 되는 거야. 이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수준 이하의 사람. 근데 한덕수만 그러느냐? 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외무고시 패스한 관료들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통치권자의 의중을 담은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대사는 다 정권 대사인 거죠. 네네. 정권 대사. 특권 정권 대사. 네. 정권 대사라는 게 전체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작은 대통령 역할을 맞습니다,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이 훈련이 그렇죠,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관료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네. 네. 시키는 일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4명으로 추려졌는데 뭐 주목할 만한 건 나경원 안철수인가요? 저도 나경원이 들어올 줄 알고 예상했는데 틀렸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홍준표하고 나경원이 한동훈을 저질스럽게 공격했어요. 네네. 그 드럼통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키가 어떠느냐 네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뭐 이게 하면서 머리 뭐 이 하면서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경선인데 여기 무당파층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홍준표나 나경원이 싫었던 거야. 아, 그러면서 그나마 좀 덜한 사람을 뽑아주자라는 네. 것이 한동훈하고 안철수한테 표가 갔던 것 같아요. 무당파층이 이번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네네. 약보수들도 일부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예출을 하자면 한동훈이 1등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당파층 때문에. 무당파층 때문에 그다음에 약보수층에서 한동훈 바람이 살짝 바닥에 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후원금도 다 해결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검사를 했으니까 네네. 그 어떤 그 커넥션 관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좋게 해석하자면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꼴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명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중에서 꼴찌인데 무당파에서는 한동훈이 1등이다. 그랬을 수 있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 본선에 들어가면 다르겠죠. 본선은 네. 당원 50이 들어오니까 네네. 다르겠죠.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한동훈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차마표를 던져줘서 차마니 네.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네. 이게 보수의 핵심이 품격이에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네.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행태 자체가. 어디 저작거리 시정 잡배들 하는 행태들을 해버리니까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꼴 보기 싫었던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힘이 이게 추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데 자기의 기반이 추락하게 되면 자기도 불리해질 텐데도 왜 계속 그러나요? 일단 후보가 되는 것이 급선무고. 영남 자민련이어도 자민련 대표를 하는 게 좋다 이건가요? 그렇죠. 우리 이런 이야기죠.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낫다고. 뱃머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공천권 가지고. 네. 그러면 국힘에는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요? 옛날에 이준석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당무사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 뭐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저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식의 바람이다.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 뭐 내란 또는 그에 준한 일을 리더가 벌여가지고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많은 말을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그럴 때 이러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나 정계 은퇴하겠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의리가 없는 게 문제죠. 의리가 없다. 민주당 의리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원래 선출직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왜 선출직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 의해서 억울한 수사를 받을 때 네.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노무현 가서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하면서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에다 칼 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로요? 네, 정말 그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들 찾아서 올려주세요. 그 당시에 지도부급들이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아니 한두 사람만 이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제가 차마 이야기할 수는 네, 없겠습니다. 그때 제가 안희정 의원하고 안희정 의원이 아니었죠. 안희정 선배하고 낮술 먹으면서 통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의리 없는 인간들아 그러면서.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임기 막판에 뭐 지지도도 낮아지고 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른바 논두렁식에 그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으러 빨리 출두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 그게 지장을 과거에 받으면 안 된다. 친노인 척하고 노무현 대통령 엄청 이렇게 떠받들던 분들이 그렇게 했고요. 네네. 오히려 제가 그때 좋게 기억하는 게 박지원 어르신. 박지원 어르신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뭐 대접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하셨어요 그때. 의원들 서명도 받아고 그게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종류가 좀 다른 겁니까? 뭡니까? 풍토입니까? 뭡니까? 그건? 그 풍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풍토.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운동권 엘리트주의 귀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조차도 우리 식구가 아니었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운동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그게 운동권 있었던 적자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학을 안 다녔으니 학생 운동도 그렇죠. 안 했고. 그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일 지금 겪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네.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겪고 몰라요. 있을 수도 어떤 있죠. 면에서는 네. 그렇죠. 네. 학교 다니긴 했는데 뭐 메이저 대학도 아니었어. 네네. 또 뭐 운동도 안 했어. 그러면 평가할 게 없는 거지. 제가 옛날에 얼마나 재밌는 일을 겪었냐면은 요 부분에 이름 거명할게요. 네. 이철우 전 의원, 이철우. 정봉주 전 의원, 네. 최재성 전 의원. 이 세 분들도 이른바 전대협 주류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더라고. 나 참나. 네. 최재성은 동대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렇죠. 참 기가 찼습니다 그때 참. 네, 어느 학교 나왔냐, 스카이냐 아니냐, 네네. 뭐 이런 거, 네네네. 전대협 의장이냐 아니냐 네네. 이런 차이가 있죠. 스카이가 아니어도 한양대여도 전대협 의장을 했으면 네. 또 정치적으로 먹어주고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존재합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참 기가 찼습니다. 애들이 놀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황교안, 네. 뜨거운 사람이에요. 출마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 안 하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재밌습니다. 네. 절대 떨어질 리 없는 나경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분은 정말 날아다니는 저 분이네요. 이분이 2020년 총선에서 절대 질 수 없는데 네. 내가 당 대표하고 있는데 왜 졌어? 그때부터 부정선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천동설입니다. 아. 황동설이네 황동설. 네. 세상이 그 황교안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부정선거 세계관인 거죠. 네. 부정선거 종교에 심취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그래도 근거가 나경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아니 뭐 홍준표나 한동훈이 떨어졌다 또는 김문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부정선거다 하면 약간의 개연성이나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여론조사니까 뭐 조작이다 이럴 수 있지만 야 이분이 신기하네요.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네네 공안검사였죠. 네, 총리도 했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공직 사회를 부정하는 행동이고 네.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우리 공직 사회가 만들어온 민주적인 객관적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체 부정입니다 이거. 정치 체제 부정입니다. 정치 체제 부정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을 구워 삼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전부 다 투개표하러 가는 분들, 선생님들, 공무원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알바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알바도 네. 있지만 어쨌든 그 관리를 그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네네. 그 공무원들이 다 그러면 한 통속이 돼서 부정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불가능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총리하고 법무부 장관 했다는 게 진짜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검사 수준이 이 모양 이 꼬라진 거예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킨 사람 박근혜 씨였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진짜 네.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진짜.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해주신 분은 지금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스픽스가 힘도 받고요. 또 저희가 받는 힘이 사실은 격려 아닙니까? 격려 받으면 또 저희가 진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요? 저는 홍준표가 된다고 보는데 홍준표. 알 수 없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평론가가 예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원래 네. 평론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네. 분석을 통해서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맞춰라 그러는데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홍준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고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첫 번째 김문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네, 뭐 이런 김문수.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김문수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김문수 찍어봐야 나중에 한덕수 표 될 때는 이건 필요 없는 사표 아니냐. 디딤돌이는 뭐하러 찍어. 바로 한덕수 가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찍어줘야 되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그룹, 두 그룹이 있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중을 전략적 그룹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룹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에부터 이제 또 가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국 정치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여론조사에 응대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취향 중심의 판단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드하고 실력도 떨어지고 찍어봐야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없어질 것 같은 김문수를 찍느니 그래도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는 홍준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탄핵 찬성 반대 세력 내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더 발언도 과격하고 저질스럽고 유치하게 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지금 한덕수가 하는 전략은 과거에 옐친이 썼던 전략입니다. 네네. 옐친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포퓰리스트입니다. 네. 포퓰리스트의 핵심이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네, 특히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요. 술도 먹고 네. 하면서 이제 대중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대중추수주의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홍준표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라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딸이 있는데 딸의 전 남편이 있었고 전 남편을 취직시킨 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야? 뭐 방구야? 이게 뭐 쓰리 쿠션이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야. 2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왜냐? 그동안 받은 월급이 다 모으면 2억 정도니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취업 청탁 알선이다. 네.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 광의의 개념의 뇌물죄라는 것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 자식은 취업하면 안 되네요, 어디든. 그러게요. 네. 뭐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욕 보이는 거죠.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민주 진영을 욕 보이려고 하는 건데 네.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성남 FC 저기 광고 사건입니다. 그죠? 네네네. 삼자 뇌물죄.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말이 안 되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구단주인데 광고를 유치해서 근데 그 돈이 이재명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재명의 이미지를 좋게 해준대. 이재명이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 뇌물이다. 야,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네네. 국익을 신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한테 뇌물 받은 거네요? 뇌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현직 대통령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네요. 네. 아, 현직 그 논리- 대통령이 일 잘하면 뇌물 받은 거예요. 윤석열처럼 살아야 되네. 윤석열이 지가 그러잖아. 뭐 체코 먼저 수주했잖아. 네. 그럼 뇌물 받은 거야 이거. 그러네요. 뇌물 받은 게 되는 대통령 겁니다.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대통령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진짜 말 같지 소리. 체코로부터 뇌물 받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심각하네요. 그러면은 흠집 내기입니까? 흠집 내기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유죄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요 국면에 네. 여태까지 이 사건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네. 뭐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희롱. 마무리 자기들은 마무리. 아, 저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 기소해서 애먹인 검찰놈들이 책임지는 그런 어떤 법 왜곡죄라든가 법률적 책임을 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독일에 있습니다. 법 왜곡죄.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법을 왜곡해서 그냥 말로 막 3쿠션, 4쿠션 뭐 해가지고 욕 보이는 거고 골탕 먹이기 위한 거니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과거에 했잖아요. 유죄가 안 나오더라도 기소해서 불려다니면 해도 그 사람은 폭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검찰 악질 검찰 뭐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행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색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뭐 설명하는 것도 그 프레임에 말리는 거잖아요. 응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아야죠. 모욕적이잖아요. 모욕적인 거예요. 저희 딸이요 뭐 언제 이혼을 했는데요. 사실은 응하지 이렇고요. 말아야죠. 생활비를요. 진짜로 아니 청와대 들어와서 같이 살았는데 무슨 생활비가 얼마 든다고요?부터 해가지고 이러면 궁색해지죠. 이런 그렇죠. 것도 검찰이 노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노리는 거죠. 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참. 네, 박진영 최고 좋아요. 평화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아 구독 눌러주세요.까지 해주셨네요. 검찰 없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어지러놓은 국정을 수습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다. 저는요, 그 금방 말씀하신 법 왜곡죄도 필요하고요. 네.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장 청구권. 이 검사와 검찰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청은 기관이잖아요. 네. 검사는 이 뭐 다른 하나의 직업군인데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검사를 막 흐트려 가지고 뭐 그것도 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 독점을 없애버렸습니다. 공수처에 네. 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그리고 저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도 검사 나오고 네네. 그리고 그것도 지방청까지 저는 검사 가도 된다고 봐요. 뭐 아이디어인데 지방경찰청까지. 단점은 그게 또 하나의 작은 검찰청이 될 가능성. 국수본이 자기도 검사가 있어요. 그럼 수사와 기소가 국수본 한 기관에 또 있으면 네네.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거나 하면 국민들이 박살날 수 있으니 네네. 그거는 기관에서는 떼놓는 게 좋다. 저는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 권력기관의 네. 이 개혁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안 받은 게 종으로의 권력 분산을 안 하더라고요. 지방 분권. 네네. 예를 들자면 대검찰청 없애버린 겁니다. 네, 없어야죠. 그건 대검찰청 필요 없애버리고 없어요. 네, 고등검찰청도 필요 없어요. 고등검찰 연락기관이라만 두고 지청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최소한의 인사교류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검이 있으니까 중앙권력화 돼가지고 서로 짬짬이로 전국적으로 서로 민원청탁 주고받는 그렇죠. 구조 아니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3심제니까 네네. 지법, 고법, 대법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하고 상고할 네네네. 수 있게. 근데 여기는 한 번 수사하고 한 번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고검도 필요 없고 검찰 대검도 필요 없는데 이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똑같은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네. 우리도 옆에 건물 하나 근사하게 지어야지. 서울 그렇죠, 고등법원 그렇죠. 옆에 그 정도 크기로 고검을 지어줘. 이런 거예요. 검사들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정도 중간에 한 번 단계 정도에서는 네. 선출직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도 검찰국장 네.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은 시도지사 뽑을 때 같이 뽑는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런닝메이트가 된 대구 검찰청장을 생각하면 그럼 돌아버리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도는 참 하여튼 저는 뭐 고민할 게 저기 많습니다. 네. 검찰의 직군들을 전부 다 투표로 뽑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이 표퓰리즘에 네, 휩쓸릴 네, 수 네. 있으니까 기관장. 그러나 한 번 정도의 단계는 그런 것도 거칠 아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자로서 찬성하는데 네. 딱 이런 거에서 걸려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네. 런닝메이트가 된 대구지방경찰청장. 네네. 그러면 막 정말 희한한 짓만 단속도 홍준표식 단속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밑에 기관들은 네. 또 그 선출직이 아닌 거지. 또 그 위에 기관도 있고. 네. 뭐 그렇게 그러나 해놓은 인사권을 가지면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홍준표를 염두에 둬야 된다. 정말 유치한 정치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준표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네. 홍준표라는 특정한 정치인을 얘기한 네네. 것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민주당 경선이 좀 심심하다 얘기도 있는데 뭐 아니 저기 어쩔 김경수 후보하고 김동연 네. 후보가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 비판해도 돼요. 인신공격 하지 말라는 소리지. 네네. 정책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각을 세우셔야 돼요. 며칠 안 남았지만 증세 문제나 세종시 이전 문제, 네. 메가시티 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날카롭게 좀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준비가 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됐더라고요. 공부가. 네, 아쉽네요. 네. 공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는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을 대표하고자 하는 다음번 대선 주자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 경선 때는 정말 치열한 정책 투쟁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우리 박진영님 좋아용. 네, 저도 좋아용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로 저희 스픽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